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또다시 그놈의 트럼프의 립서비스에다가 또 여기 장단을 맞춘 외국인들의 편식에 방황을 했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또 패고 자동차랑 인터넷 서비스 업종을 견인하면서 이제 선방을 하긴 했는데, 이게 코스피의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마치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하듯이 시총이 큰 코스닥 종목들 순서대로 쭉 잡아 끌어내렸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1% 넘는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반도체의 하락은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하나인 마블 테크놀로지, 여기가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뭐냐, 어제 의회 연설에서 이제 배드캅의 역할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 인도와 같이 취급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오늘은 굿캅의 역할로 돌변을 해버린 건데, 참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벌써 작년 미국 대선 아니지, 이미 그 전에 여름에 TV 토론 시작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처방이 없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우리 런던 고라니 네일 뉴스를 보는지 오늘은 갑자기 그 멕시코랑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할 수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는데, 어제 라이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영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뭐 주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그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쓸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 근데 결국은 재협상이나 유예를 할 줄 알았던 게 진짜로 맥해중을 25% 관세로 때려버렸다. 근데 이번에는 그쪽에서도 맞불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제 중국의 경우는 심지어 양회에서 미국이 무역전쟁이든 다른 전쟁이든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원하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주겠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경 발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또 풀어주지 않겠냐, 안 그러면 감당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제 라이브에서 그 말 하자마자 반나절도 안 돼서 백악관에서 그 맥해중 관세 중에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특히 이제 자동차하고 이런 쪽을 4월 2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그럼 이제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게, 어제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중국, 인도, 한국, 여기 관세 정책이 페어하지 않다. 이 중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도 유예가 되는 건가? 아니면 그 4월 2일에 다 같이 후드를 맞는 건가?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의 그동안 관세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레벨을 딱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맥해중은 이제 세 나라가 동급이지만 그 밑에 급으로 뭐 한국, 일본, 인도, 대만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월 2일에 이 7개 국가를 다 같이 동시에 관세를 때려버린다? 이것도 좀 가정하기 힘든 시나리오죠.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뭐 큰 이득을 취하려다기보다는 미국이랑 교역하는 상대국들을 최대한 이제 겁줘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부터 약간 길을 꺾어 놓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조져야 그 밑에 줄 서 있는 애들이 막 슬슬 공포심이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점점 내 차례 다가오면서, 예전에 우리 오늘 며칠이야, 뭐 12번, 22번, 32번, 42번, 저 때는 이제 58번까지 썼으니까 5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니면 52번 바로 앞에 있는 애가 긴장,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멕시코를 동일선상에 놓고 4월 2일에 같이 담궈버린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세를 바로 3월 4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멕시코랑 캐나다, 그리고 중국산 물품의 경우는 그 유통 단계를 거쳐서 실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저기 저 서부의 뉴폴 비치 같은데 항구로 들어온 물품이 이게 이제 워싱턴 DC나 뉴욕까지 가려면 그 아메리칸 트럭커들이 이제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비행기로 수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시차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게 한 일주일에서 최대 몇 개월까지도, 그러니까 이 시차까지 트럼프는 지금 야무지게 이용해서 발라먹으려고 지금 또 계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유예시키나 아니나 뭐 별 차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약간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여기 화답하면서 나스닥이 모처럼 1.5%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 멕시코랑 캐나다에 주로 생산 시설이 있는 자동차 업종들도 월가에서 이제 급등하면서 모처럼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네럴 모터스 7% 올랐고, 포드 6%,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9% 이렇게 오르는 데다가 또 여기 테슬라까지 2.6% 상승하면서, 어제 바로 외국계 리포트에서 그 테자랄로 유명한 아담 조나스의 테슬라에 대한 그 비중 확대 의견, 지금 싸게 살 기회다, 결국은 또 다 올라갈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히게 또 맞아 떨어졌고, 이거는 근데 그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테슬라 주가는 뭐랄까 약간
트럼프 호감도 내지는 일론 머스크 인기 투표 뭐 이런 격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밤에 그 백악관 발표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굿캅으로 변신을 해버렸으니까 이 테슬라에도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 이것도 또 해석이 가능하죠. 자, 여기다가 또 빅테크 종목들도 같이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만 소외가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유동성이 민감한 월가 투자자들이 간밤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일단 ADP 민간 고용의 경우는 예상치 14만 건 대비 절반의 수준인 7만 7천 건 나와서 거의 지표 쇼크 수준이었고요. 반면에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았고 또 경기 확장 국면의 기준선인 50선을 한참 뛰어넘은 53.5로 나와가지고 거의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지표가 완전히 엇갈렸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ADP 민간 고용을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2월 미국 정부 고용 보고서도 역시 망할 것이다. 그럼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또 경기 둔화의 우려까지 또 가버리면 그건 또 너무 과유불급인데, 이거는 ISM 서비스업 지수를 봤을 때 이게 또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엇갈린 경제지표 뭐 두 편이었다라고 하지만 이 조합을 또 기가 막히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갖다 붙인 거죠. 아,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네. 이 샷이 조금 줄여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출국하자마자 급락 나온 그날 떨쭉 들어가면서 올팔을 기다렸던 분들은 오늘 정도가 올팔의 좋은 찬스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는 뭐 그놈의 트럼프가 무슨 후두염이나 아니면 혓바늘이 생겨서 아예 말을 못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오럴 리스크 이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또 누구보다 그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월가가 굳이 잘못되는 걸 바라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지난 1기 트럼프 정권을 봤을 때 어떤 또 인위적인 증시 부양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자제하는 입장이 명확한, 그야말로 이제 자유시장주의자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바마, 바이든 이런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역시 진보 정권은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유동성을 무한 공급하면서 그냥 돈으로 때우는 그런 정책을 미국에서 썼다 보니까 매번 증시는 그때가 더 강력했던 거죠. 사실 지난 코로나도 그랬고 그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들 파산하고 또 도미노 우려까지 나왔을 그때 당시 바이든은 그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3명 수장들 불러다가 밑 빠진 독이라도 해도 좋으니까 일단 물 갖다 계속 퍼부으라고 지시했고요. 결국 그걸로 월가에서는 또 큰 재미를 봤단 말이죠. 근데 저는 당시에 만약에 트럼프였다면 아마도 그런 이제 지역은행들 사실 공적 자금 들여서 굳이 다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지역은행들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 민주당 우세 지역인 뭐 서부 캘리포니아 쪽.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맨날 강조하는 효율성 떨어지고 또 불법 이민자들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대통령이 부재니까 그런 다른 정치인들이라도 조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자 정치면 기사를 한번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여당 중진 중에서 뭐 친윤이라고 하는 장제원은 여비서 성폭행 파문 이거 터져가지고 지금 나락가기 직전이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지역화폐 밀어붙이는 거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 대만 TSMC 초기 투자 형태를 벤치마킹한 국민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도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를 키운 다음에 그 과실을 국민에게 배분하자는 이런 안을 또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놈의 포스코, KT, 한전, 농협 이런 데만 해도 맨날 낙하산 인산이 뭐니 말이 많은데, 이제는 IT까지 그런 식으로 관치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오너나 임직원이나 주주도 아닌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자기 일처럼 열심히 그걸 나서서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거대 야당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묘책이랍시고 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 그 금투협에 제가 등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서 분명히 저는 이거 반대하고요. 이거는 그 노조 간부를 회사 이사회에 반드시 한 명 이상 꽂아야 된다는 노동이사제의 또 다른 그런 버전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K 엔비디아 같은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서 그 지분 30%는 국민들 전체에다 나눠주고 그 과실도 국민들한테 배급한다는 이게 핵심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K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과정에 자기네 측근들 챙겨줄 수 있는 자리를 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지배구조 먹이사슬 꿰차고 앉히는 거,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철저하게 관치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만 운영을 한다, 그 보장을 한들 어떤 미친 사람이 초기에
사업 시작하고 투자하는데 지분 30%를 남한테 넘기고 그걸 또 거기다 전 국민한테 그 지분을 헌납해가지고 주주 특성이나 아니면 우호 지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지분 3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분 99.9%를 갖고 시작을 해도 사업하다 보면 뭐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지분이 희석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은 경영권 뺏기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한데 처음부터 지분 30%를 뚝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주주 성향조차 파악이 안 되는 전 국민한테 그거를 주고 시작한다고? 그걸 받아들일 사업가는 제가 봤을 땐 뻔합니다.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렇죠. 사업하는 동안 급여랑 판공비 최대한 빼먹고 사업 잘 되면 엑시트, 안 되면 국민 30% 인질로다가 정부에 손 벌리면서 공적 자금 또 뜯어내려는 그런 인간들이겠죠. 그럼 또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서 진짜 진정성을 가진 천재 한 명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젠슨 왕이나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회사를 맡기면 결국 성공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그 한 명한테 5,170만 국민 전체가 빨대를 꼽겠다는 건데 그 사람은 뭐 돌았습니까? 그런데 와서 자기 젊은 날 다 바치고 몸까지 상하면서 헌신을 한다고? 자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는 성취욕, 번식욕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이런 건 다 본능에 연결돼. 근데 내가 성공해서 전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는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본능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정치인들처럼.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화제가 되긴 될 거니까 잘 외형을 키운 다음에 본인은 엑시트하면서 핵심 기술, 알맹이, 알짜 다 빼가든가 아니면 전 국민을 인질로 해서 계속 끝도 한도 없이 공적 자금 끌어들이면서 그 사업의 수명 연장하고 중간에 급여랑 판공비로 이제 다 빼먹으려는 인간. 이렇게 둘밖에 없다고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분을 아직 다 회복하지는 비록 못했지만 코스피는 이틀 연속 올랐고 또 오늘은 비록 큰 폭은 아니어도 외국인들도 다시 순매수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 정도면은 저 빨리 귀국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해외 나가서 폭락한 거 아니라고 이번엔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금요일에 떨주 파신 분들이 오늘 정도에는 올파를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 K증시 이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잔인한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번 그 정기주총 시즌에 상패주의보가 역대급으로 내려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제 뭐 상패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뭐 비중이 적더라도 내 계좌에 상패 맞은 종목 하나 있으면 그때는 정말 모든 투자 욕구가 상실되면서 거의 막 우울증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종목 누구한테 추천해서 산 분들은 진짜 인간이 싫어진다.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면 그런 이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까지 계시는데 그게 바로 K증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데요. 만약에 상패 시즌에 살아남는다고 해도 뭐 한계 기업들 많잖아요 이미.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건. 즉 개인 매매 비중이 높고 두 번째 마바라 내지 주식 장사치가 붙어 있으면서 세 번째 현재 실적은 적자인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뭐 거의 공매도 맛집이라고 해서 그냥 닥터피쉬처럼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올해 트럼프 임기 1년차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연준이 트럼프랑 지금 겉으로는 약간 뭐 티격태격 엇박자인 것 같으면서도 연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어제 공개된 연준 베이지북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일종의 이제 건강검진 결과고요. 이게 나오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2주 뒤에 FOMC가 열리는 건데 이번 베이지북에는 분명히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또 들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들이 관세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해 걱정하고 또 일부 사업자는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났네. 우리 뭐 라면 업체들 밀가루값 올렸다고 라면값 다 미친 듯이 올렸는데 지금 밀가루 값이 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떨어졌는데 왜 라면 값을 내리지? 하여튼 다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은근히 백악관의 압박으로 또 작용을 해서 관세 유예도 사실은 어떤 나비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량 소비재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여기다 또 남부 지역에 한파 폭설을 왔고 그다음에 최근
그 미국 내 조류 독감이 이제 유행해가지고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이런 변수까지 만나서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 항공, 레저 뭐 이런 쪽의 수요가 일시 약화됐다는 분석도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냐, 바로 6글자 트럼플레이션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니네가 연준 유동성을 계속 빨아먹고 싶으면 그 트럼프부터 아닥시켜라, 이 소리죠. 간단하잖아요. 트럼플레이션,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거래정지 들어갔다가 오늘 풀린 금양은 아까 그냥 개장부터 하한가로 갖다 쳐박았는데 그걸 또 핫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하한가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26%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핫다가 뭐냐고요? 진짜 이거야말로 월가 트레이더들도 못하는 정말 K 투자 스킬에만 있는 건데, 핫다가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의 약자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는 상한가 제한폭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다 과거에는 10%였고 그 다음에 15%였고 그 다음에 현재는 30%가 이제 상한가 제한폭으로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한가 30% 부근에 가서 꽂히면 일단 이거 밑에 철판이 깔려 있어서 이건 못 뚫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고, 그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하한가 풀리면서 반등하면 이제 단타로 먹고 나오는 이걸 이제 핫다라고 하는데, 오늘 금양의 유일한 반등 모멘텀은 그 핫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한가가 겨우 풀렸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핫다 종목으로 이제 찍히면 재생불능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금양 그리고 배터리 그 관련해서 어떤 때는 막 경고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가 또 저도 울분을 참지 못해서 방송 중에 눈물도 보였고, 그게 벌써 3년 차인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점을 저는 그 12월 말 결산법인들 회계 자료 제출 데드라인이 3월 31일로 잡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 그대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밟아주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이제 금양 주주 겸 한때 배터리 신도 혹은 그 경제연구소 뭐 유튜브를 맹신했던 분 같은데, 이 댓글을 보면은 금양이 이제 한참 주가에 버블 잔뜩 껴가지고 막 터지기 직전 그 고점에서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저한테 패드립 댓글도 많이 달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제 말이 다 맞았고, 또 유튜버들 중에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잘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후원 계좌를 화면에 올려달라는 뭐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사양하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댓글에 뭐 나름 덕담으로 이제 위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가라앉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원하게 한마디 좀 하라는 그런 분들 심 정도면 제가 누구보다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그렇다고 지금 상가집에 가서 뭐 굳이 거기서 뭐 구판까지 벌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까지 저격했던 그 존리, 강방천, 그리고 최근에 그 배터리 아저씨까지, 또 그 경제연구소장까지 제가 한 분이라도 하여튼 더 구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점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구출한 분들이 구출 못한 분들보다 더 많다는 거에 또 의미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도 저 같은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듣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저도 마음 편하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은퇴를 할 텐데 아직은 보이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저도 참 많이 힘들었고 또 그만큼 뭐 보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난 코로나 유동성 버블 당시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그놈의 그 우리 일상생활 늘 가까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면은 실패가 없다는 그 소리,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그럴수록 흔한 주식이고 그럴수록 주가 버블 많이 끼고 그러다가 산다방 머리 끄댕이 잡으면 죽는다, 제가 계속 경고했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의 사람들이 막 그 많이 당했던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것도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또 사람들 낚았던 그 레토릭이 숏 스퀴즈, 그리고 바인딩 계약,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빅뱅 폭발, 그리고 작년 말에 캐즘,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또 비슷한 개미핥기 용어가 하나 나와서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바로 탐방이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탐방이라는 게 원래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해당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커버하는 혹은 앞으로 커버를 할 기업을 견학 가서 이제 현재 업황하고 사업 계획하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같은 걸 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정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데 탐방을 활용하는 거고, 근데 이 탐방이라는 걸 이제 증권사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긴장을 하거나 꺼립니다. 왜? 그 애널리스트가
그 해당 분야에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도 물론 갖고 있겠지만 또 그 동종업종에 대한 경험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 딴에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봤자 결국 뭐 다른 데하고 케이스랑 비교당하거나 아니면 또 공격적으로 질문을 받을 경우에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계약이 막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또 사업 확장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기업들은 증권사 리서치에서 탐방 나온다고 해도 아유 뭐 다음에 오시라고 요즘 바쁘다고 좀 미루거나 아니면 우리는 목표가 투자 의견 이런 거 안 내줘도 된다고 사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권 증권사도 아닌 뭔 경제연구소에서 탐방을 가는데 그걸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막 내부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설득을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마바라 주식 장사치들이 제가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요딴 식으로 또 약을 팔고 앉아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특히 바이오는요. 그 신풍제약 오너 잡혀간 그 케이스에서도 봤지만 특히 뭐 신약의 경우는 기밀이 생명이고요. 그런 정보는 진짜 오너 직계 라인이 아니면 절대로 공유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주식 장사치 마바라들 탐방을 환영하는 곳이 있다? 그건 뻔한 거예요. 호구들 모집해서 주가 띄운 다음에 이제 종이 장사 해먹으려고요. 거기다가 섹터가 또 바이오다? 참 진짜 증권사 리서치에서도 바이오는요. 정말 아무나 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게 그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초기에 추천해서 유명해진 엄민용 애널리스트. 이 양반이 응용화학 생명공학 전공에다 고분자 생체 재료공학 석사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막 이쁘다고 여신이라고 막 띄워줬던 그 무슨 베스트 거기 애널리스트 강하나 씨. 뭐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뭐 책 대고 유튜브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 사람은 또 미네소타 주립대 생물 전공의 서울대 의학과 석사고요. 지금 현재 박사 과정에 또 있습니다. 근데도 그런 사람도 SK 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미국에서 대박 난다고 헛발질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제 시끄럽고 또 원망을 돋고 있는 이런 바이오인데 이런 바이오를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십수년 동안 그것도 줄기차게 틀린 전망만 했던 사람이 바이오 기업의 탐방을 가서 거기 전문적인 정보를 다 파악하고 흡수해서 여기 유망한 곳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 그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유튜브로 대놓고 추천을 한다? 근데 그걸 또 주워 듣고 나 이제 바이오까지 공부 다 했다고 그 전에 2차 전지에서 털린 거 만회할 기회로 이 바이오를 삼겠다고요? 지금 제정신들이십니까? 그렇게 돈이 썩어나요? 남아 돌아요? 그리고 뭐 입만 열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데 한번 탐방을 가보라고 하세요. 아니 전화 통화라도 받아주면 다행인 거고 당연히 그런 데서는 탐방을 안 받아주죠. 근데 그럼 지금 추천하고 다니는 그런 K바이오는 왜 어서옵쇼하고 탐방을 맞이해줬냐? 뻔하다니까요. 같이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왜긴 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에 털린 분들이 바이오로 재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얘기 나온 김에 현재 인터배터리 2025 행사 기간 중인데 여기서 나온 소식들 좀 정리해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야말로 2차 전지에서 금양 에코프로만큼이나 이제 애증의 종목 가운데 하나고 금양하고 에코프로가 그 배터리 마바라들한테 설거지 당한 고령층 저학력자들이 대부분이라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예 그냥 공모 당시부터 국민연금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싹 다 처물려 버린 그런 종목인데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앞으로 주력 먹거리로 원통형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를 딱 찍어서 열심히 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LFP의 경우는 미국 애리조나주 그리고 청주 오창 공장 두 곳에서 생산 예정인데 아직은 수주 계약이 없는 상태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곳은 유럽의 OEM사 두 곳 그리고 미국 쪽의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비안에서 계약을 따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애리조나 공장의 경우 작년 6월에 그 ESS용 LFP 배터리 공장 건설이 일시 중단됐는데 이것도 다시 곧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 개발 늦은 거랑 LG 엔솔이 LFP 배터리 개발 늦은 거 이 두 개가 진짜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산업계의 최대 진짜 악재 두 개라고 보는데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이 거기다가 배터리 관련 특허만 6만 4천 건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도 지금 헤매고 있는 배터리를 금양이 지금 공장도 아직 건설이 안 돼 있는데 벌써부터 수주 계약을 자랑한다는 게 참 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개발은요 이거는 개발이 다가 아니고 개발은 그냥 시작이 불과하고요. 심지어 그 테슬라도 3년 전에 개발 성공은 했는데 수율이 안 나와서 2년 동안 수율만 잡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한 게 그 원통형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온의 경우는 수율 잡는 데만 거의 조 단위로 돈 쏟아부었다가 아예 SK 그룹 전체를 그냥
유동성의 늪에 빠뜨려 버렸는데 인제 막 개발한 46 배터리를 뭐 사우디랑 지금 계약을 친다고? 아 진짜 이 귀한 시간에 또 그놈의 금양에다가 제가 할애하기 싫어서 이제 그만 좀 참겠습니다. 하여간 이 LG 에너지 솔루션 경영 전략 담당 상무가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K 배터리 골든 타임은 앞으로 3년이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 변동성이 큰 사업 환경을 잘 헤쳐나가는 것, 그리고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다변화되는 고객사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각각 두 개 말했는데, 정말 이런 분이 배터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의 입에서 무슨 빅뱅 폭발이니 아니면 바인딩 계약이니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 돼도 전기차 영향은 제한적이라느니 또 중국산 LFP 배터리는 쓰레기라는 그딴 개소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물려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요? 그 기관 돈이 누구 돈이야? 다 우리 돈이야. 연기금 돈 다 누구 돈이냐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어제 비중 확대로 소개해드렸던 테슬라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둘 다 오늘 확실하게 약발 받았는데, 반면에 리노공업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빅테크주들 모처럼 의욕적인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도 애플만 소외가 되면서 리노공업에 일단 그 애플 익스포저가 있다 보니까 불리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후 그 실적 발표한 마벨 테크놀로지, 여기 실적 실망이 오늘 우리 K 반도체주들까지 전부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내려가는 바람에 리노공업도 오늘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마블 테크놀로지? 약간 그 영화? 아니면 무슨 그 아이언맨 스튜디오인가? 이렇게 좀 생소한 이름일지 몰라도 엄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이자 미국의 종합 반도체 설계 기업이고, 그 반도체 설계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요. 인텔하고 여기 마벨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당연히 AI 테마랑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같이 그 조인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59센트를 겨우 넘긴 60센트, 딱 1센트 넘었어요. 예, 한 14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비록 뭐 턱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 18억 달러 넘은 18억 2천만 달러 나와서 이것까지는 호조였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가이던스, 향후 실적 전망인데 이게 예상에 소폭 미달하게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14% 완전 나락을 가버렸습니다. 요것 때문에 오늘 리노공업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덩달아 이제 양털 깎기보다 진짜 미국이 양털 깎이면 우리는 양털 뽑기야 진짜.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또 모간 스탠리가 지금 앞에 나오는데, 진짜 아무리 외국계 리포트지만 모간 스탠리 할 때는 나도 좀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이 모간 스탠리에서 모처럼 한국 투자 전략을 내놨는데, 사실 어제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간 스탠리는 그 월가에서도 전통과 명망이 있는 그런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 무려 그 100년도 전에 연준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모간 은행이라는 데서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연준이 창설이 되면서 그 모간 은행은 우리 그 구시허시 그렇게 갈라진 것처럼 모간 스탠리랑 JP 모간으로 그 모간 은행이 이제 분리가 됐고, 그러다 현재는 이 모간 스탠리의 대주주가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이 그야말로 이제 일본계라고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 24%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에서 이 모간 스탠리의 전적을 보자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그 9만 전자 넘어가면서 10만 전자라는 표현을 막 동네 개도 짓고 다닐 때 갑자기 그 모간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그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닥친다, 그렇게 저격하는 바람에 삼성전자 순식간에 뭐 10만 전자는커녕 그놈의 69전자, 74전자 박스권에서 한 2년을 헤맸고, 그 다음에 작년 초에 사상 최대 실적 등에 업고 반등 좀 하려니까 또 그놈의 모간 스탠리가 나타나서 겨울이 아니라 빙하기면 어떡할래, 이런 드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는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저격했다가 결국 사상 최고 실적이 또 나와버리니까 잠시 우리는 저격을 홀드하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고, 하여간 이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입을 털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2025년 들어서 코스피는 제조업 그리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IT 중심의 상승세를 맛봤고, 여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이 새끼를 또 김을 빼놓네요. 현재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강한 거는 그 인디언 서머처럼 그런 성격이라고, 그래서 이제 곧 식을 거라는데, 그러면서 3월에 한국 증시는 한마디로 사자처럼 시작해서 양처럼 끝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거기다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 역시 반드시 소화해야 될 이벤트로서 만만치 않은 중량감을 갖고 있다. 그 대신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서 아시아권 증시 가운데 탄탄한 흐름을 유지할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월의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그 판결인데, 모간 스탠리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일단 탄핵 인용의 경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랑 마찬가지로 증시에서는 일단 안도 랠리가 가능하다. 반면에 탄핵 기각의 경우는 오히려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심리가 지난 비상계엄 때처럼 일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모간 스탠리에서는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재임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은 것으로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탄핵 당할 걸로 본대, 모간 스탠리 놈들이.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한국 투자 전략으로 뭘 추천하느냐. 비중 확대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제조업,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은행까지 비중 확대고, 그 다음 비중 축소 대상은 에너지, 원자재, 재량 소비재, 유틸리티 섹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간 스탠리 포커스 리스트에서 KTNG는 제외하고 대신에 여기 카카오랑 W게임즈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외국계에서 W게임즈 얘기를 많이 하네요. 뭐 카카오는 당연히 민주당 정권하고 더 가까우니까 윤 대통령 탄핵당하면 카카오가 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W게임즈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금양 못지않게 곡소리가 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있죠. SKC. 여기에 대해서는 HSBC가 유리기판 샘플을 고객들에게 최근에 제공하면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상용화의 정확한 시점은 나도 모른다. 대신에 동종업계에서는 가장 빠른 과정을 거칠 수는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줘야 할 배터리 소재, 화학 신규 사업 등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났다. 그중에서 특히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는 올해 2025년에도 영업 손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HSBC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투자 의견은 reduce, 즉 매도에다가 목표가는 기존 12만 원에서 이번에 9만 5천 원으로 또 SKC도 후려쳤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유리 기판이고 유리 구두고 하여튼 그런 꿈 같은 소리 이제 말고 현재 SKC 매출에서 85%를 차지하는 그 배터리 소재랑 화학 분야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우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그 브로드컴의 실적을 또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 우리 내일 K증시 특히 이제 코스피 개장은 이 브로드컴 실적에 대한 그 애프터마켓 주가의 반응 여기에 이제 연동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는 요걸 A급으로 보는데 배터리 순환 이용 체계 구축 업무 협약. 요 뉴스 플로우 타기 좋은 주제죠. 폐배터리 재활용 이 테마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자료는 제목이 6G 본격 표준을 위한 3GPP 회의 국내에서 개최 요건데, 아시다시피 5G가 기대 미만의 망작이었던 만큼 이제 빨리 그럼 6세대 통신 6G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증시 테마가 그대로 또 이제 5G 테마주랑 반복이 되는 거죠. 이어서 내일 이제 경제관계 차관 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 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회의도 열리는데, 뭐 물가 대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홈플러스도 자빠지는 시대가 됐고, 하여간 이제 신선식품도 인터넷의 핫딜 뭐 이런 거 많이 대세다. 그럼 결국 또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자,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특례 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가 이제 정리 매매도 다 마무리 짓고 내일 마침내 상장 폐지되는 날이고요. 이런 와중에도 내일 또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M디바이스, 그리고 내일 또 수요 예측 돌입하는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이 오늘 공모청약 마지막 날이었는데 내일쯤 되면 이제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대여급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뭐 몇 조 단위로 이제 몰렸겠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간다?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서 팔고 나간다. 하여간 참 그 기업이 정말 그 고심 끝에 투명하게 그 시장에 공개를 하면서 공모주 시장에 대비하는 그 상장이라는 이 이벤트를 이렇게 단타 오픈런으로 활용하는 증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K증시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내일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하고 같이 슐레패커드 그리고 코스트코랑 그 갭 있죠, 의류업체, 여기 4분기 실적도 같이 나오고, 또 내일 금요일 밤에는 미국에서 2월 정부 고용지표랑 연준의장 연설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도 쉬지 않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내일 그 크립토 서밋, 우리말로 가상화폐 정상회의 이걸 개최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잘하면 그 가상화폐 중에 5개 코인을 미국의 정식 리저브로 편입하는 구체적 일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해 주고 계셔서 정말 무한 감사드리는데,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요. 그냥 밤에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기 꽂아 놓으시고 제 런던 고라니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 클릭하시고 거기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모두 재생으로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소리 뭐 당연히 무음으로 하셔도 관계없고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 각종 신고나 수익 창출 정지를 처맞고 있는 제 런던 고라니 채널에 아주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